바람이 먼저 성질을 냈습니다. 겨울 바다 특유의 짠내와 함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관광객이 빠져나간 늦은 오후 해안도로 옆 작은 공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깜빡였고 주차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돌바닥엔 흙과 모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그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정막이 더 크게 들리는 곳이었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김연아 씨가 조심스레 내려왔습니다. 연아 씨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아, 저분은 앞이 안 보이는구나 하고요. 여보, 천천히요. 발밑에 돌 많아요. 남편 박정수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손길도 능숙했습니다. 손목을 가볍게 잡아주며 한 발 한 발 안내하는 태도는 평생 간병해 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연아 씨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시선은 공허한 곳에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정수 씨 여긴 어디예요? 바다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좋아하는 데예요. 사람도 없고 공기도 좋고요. 정수 씨는 말끝을 길게 늘렸습니다. 그 늘어짐이 이상하게도 친절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는 여유처럼 들렸습니다. 연아 씨는 그 여유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조금 움츠리고 목소리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춥네요. 우리 차로 들어가면 안 돼요? 금방이에요.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요. 내가 차를 돌려서 올게요. 정수 씨가 손바닥으로 연아 씨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연아 씨는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끝은 연기처럼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의지할 곳을 찾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정수 씨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응, 나야. 연아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못 듣는 척이 아니라 듣고도 모르는 척이었죠. 남편의 통화 상대는 여자였습니다. 톤이 가벼웠고 숨이 웃음으로 섞였습니다. 오빠, 진짜 거기 맞아? 사람 없어? 정수 씨가 주변을 한번 훑어보는 기척이 났습니다. 응, 완벽해. 여기 CCTV도 없어. 이쪽은 비수기라 차도 안 다녀. 그럼 이제 끝난 거네? 보험은? 보험. 그 단어가 바닷바람보다 먼저 연아 씨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연아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 안주머니에서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버튼을 한번 아주 가볍게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붉은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녹음 중. 정수 씨는 웃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내가 며칠 전에 다 해놨어. 서류는 알아서 처리될 거야. 얘는 눈도 안 보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설명 못해. 여자의 웃음이 이어폰 너머로 샤르르 흘렀습니다. 오빠 진짜 똑똑하다. 근데 혹시 살아서 돌아오면? 정수 씨는 웃었습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지우는 웃음이었죠. 못 돌아와. 얘가 혼자 뭘 해. 길도 못 찾고 사람 얼굴도 못 보는데. 연아 씨는 속으로만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지금 연아 씨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전화를 끊고 연아 씨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손등을 쓰다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네. 미안해요. 나도 지쳤어요. 정수 씨, 무슨 말이에요? 연아 씨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 떨림이 진짜 공포처럼 들리도록. 정수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연아 씨 귀에 박혔습니다.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예요. 연아 씨의 손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무너질 것처럼요. 정수 씨 나 앞이 안 보이잖아요. 나 혼자 두면 나 어떡해요. 괜찮아요. 정수 씨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연아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발소리가 차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연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하지만 정확히 남편이 있는 방향으로요. 정수 씨 제발이요. 나 데려가요. 나 혼자 두지 마요. 정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이제 내가 정리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거든. 당신 때문에.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연아 씨는 속으로 웃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차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엔진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헤드라이트가 잠깐 공터를 훑고 지나갔고 붉은 미등이 바다 쪽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연아 씨는 그 미등을 못 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연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선명했습니다. 가로등의 숫자, 돌담의 금, 바닥에 흩어진 작은 유리 조각까지도 또렷했죠. 연아 씨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벌떡 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반전이 터질 때 크게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만 연아 씨는 반대로였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연아 씨는 외투를 여미고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작은 GPS 태그를 확인했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그때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연아 씨는 바람 속에서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제 눈을 못 본 거예요. 연아 씨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서 내연녀와 통화한 내용, 여행지를 고르는 과정, CCTV 없는 길이라는 말, 보험 수익자 얘기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연아 씨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사모님, 지금입니까? 김재훈 변호사 목소리였습니다. 단단하면서도 급했습니다. 연아 씨는 숨을 고르고 놀랍도록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방금 떠났습니다. 유기 현장 확보됐네요. 위치 추적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동 중입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오히려 몸이 너무 멀쩡해서 문제네요. 연아 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눈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만 섞여 있었죠. 변호사님, 이제부터는 그 인간이 아니라 제가 길을 정할 차례죠? 보험이랑 담보, 오늘 밤 안에 막을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사모님이 확보하신 녹음이 결정타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모님이 주도권입니다. 연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몰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연아 씨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이었죠. 누군가가 버려지는 순간에도 풍경은 아무렇지 않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연아 씨는 달랐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버려지게 만든 사람을 버릴 준비를 끝낸 사람이었죠.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연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짧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지금 누구와 건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연아 씨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바닥을 정확히 보고 돌을 피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연아 씨는 보이지 않는 척하며 살던 삶에서 보는 그대로 돌려받는 삶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연아 씨가 처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날은 아무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죠.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연아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라보는 척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연아 씨는 스스로를 여전히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예전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천장에 생긴 작은 그동안 그림자처럼 뭉개져 있던 선들이 하나씩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했죠. 연아 씨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 반대편 벽에 붙은 시계의 숫자가 또렷이 읽혔습니다. 3시 40분.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연아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 남편이 두고 간 물컵의 테두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연아 씨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굳었습니다. 보인다는 건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인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보게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아 씨는 곧바로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하고 외치지도 않았고 간호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시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남편 박정수 씨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아 씨는 잠든 척한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복도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수 씨가 병실 문을 조심히 열고 나갔습니다. 연아 씨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보이는 눈으로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연아 씨는 이불을 살짝 걷고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겼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상체는 멀쩡했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지는 못한 채 팔 힘으로 몸을 끌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나야. 정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들리던 그 다정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빠르고 조급하지 않은 목소리였죠. 연아 씨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솔직히 말하면 다시 볼 가능성 거의 없대. 연아 씨의 손가락이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연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이야. 이 상태면 서류 처리도 쉽고 본인 확인도 거의 안 돼.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웃음을 참는 듯한 숨소리. 그래도 오래같이 산 아내잖아. 그 말에 정수 씨가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이 아니라 짐이지. 눈도 안 보이고 일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 나만 불쌍한 거야. 그 순간 연아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기억들이 오래된 필름처럼 한 장씩 찢어져 나갔습니다. 정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만 바꾸면 끝이야. 여행 한번 가서 사고처럼 만들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여자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빠 무섭다. 그래도 완전 범죄네. 범죄? 아니지. 정리야. 인생 정리. 연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연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 정신 이상 판정, 요양원, 재산 관리권 박탈. 지금 회복 사실을 밝히면 서류가 빨라지고 계획도 빨라질 뿐. 연아 씨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컵을 일부러 엎질렀고 벽을 더듬었고 간호사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연아 씨를 봤습니다. 남편 박정수 씨는 그 눈빛을 즐겼습니다. 우리 연아 많이 힘들죠? 그래도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 뒤에 숨은 계산을 연아 씨는 이제 또렷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최세린이라는 여자가 병실로 찾아온 날이었죠. 정수 씨는 회사 후배라고 소개했지만 연아 씨는 여자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었습니다. 아이고, 눈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연아 씨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안 보여요. 그때 세린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 구경도 이제 끝이네요. 정수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연아 씨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연아 씨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못 본 척 할게요. 대신 전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연아 씨의 인생은 두 겹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눈먼 아내, 밤에는 모든 걸 기록하는 목격자, 그리고 여행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연아야, 바람 쐬러 가자. 그 말이 나왔을 때 연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요. 여행 이야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했죠.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연아 씨는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시선은 허공에 풀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조심스럽게 꼼지락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푸른 바다, 조용한 숙소, 사람 없는 길. 그 화면을 바라보며 남편 박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연아야, 바다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며. 연아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 파도 소리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여행 좀 다녀올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아 씨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연아 씨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다리되 먼저 말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행이요. 저 같은 사람 데리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정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서 연아 씨는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이 웃음이 언제부터 연기였을까? 사람 없는 데로 갈 거야.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그 표현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연아 씨는 손끝으로 소파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수 씨가 다 챙겨줘야 해요. 그럼 내가 다 하지.
정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아 씨는 보지 못하는 척하면서도 정확히 그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연아 씨는 남편이 잠든 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눈은 이미 완전히 돌아와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윤곽이 또렷했습니다. 연아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여행 제한.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실행 단계. 연아 씨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여행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옷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일부러 헌 옷 위주로 골랐습니다. 누가 봐도 짐만 되는 사람의 짐처럼 보이도록요. 그 다음 가방 안쪽 천을 살짝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전만 한 크기의 GPS 태그를 숨겼습니다. 불빛은 보이지 않게, 신호는 정확하게. 연아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2개의 녹음 앱이 설치돼 있었고 하나는 화면을 꺼도 계속 작동했습니다. 배터리를 위해 작은 보조 배터리도 챙겼습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연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음 날 남편은 숙소 예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야. 겨울이라 사람도 없고 조용해. 연아 씨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냐고도 왜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죠. 좋아요. 그 짧은 대답 뒤에서 정수 씨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연아 씨는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세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는 연아 씨를 안방에 두고 거실에서 세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러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연아 씨가 듣지 못할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번 주말이야. 정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겁은 많아서 잘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앉혀두면 돼.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사람 눈이란 게 못 봐. 정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도 그랬어. 거의 못 본다고. 연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습니다. 1, 2, 3. 분노를 눌러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남아도 설명 못해.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연아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철이라는 걸요. 그날 밤 연아 씨는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모님, 김재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날짜는요? 이번 주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연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버려지는 순간 모든 증거가 완성됩니다. 녹음 위치, 의도. 전부요. 사모님, 변호사님, 제가 안 움직이면요. 저 인간은 더 깔끔하게 준비할 거예요. 김재훈 변호사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공조하겠습니다. 사모님 위치는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연아 씨는 잠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밤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아 씨는 그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 한 문장을 다시 새겼습니다. 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보는 사람이다. 여행 전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연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정수 씨만 믿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정수 씨만 몰랐습니다. 연아 씨가 믿은 건 남편이 아니라 증거와 타이밍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아 씨는 마지막으로 가방을 열어 GPS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켠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연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현장이군요. 여행 출발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연아 씨는 소파에 앉아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습관처럼 보이게요. 하지만 그 손놀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순서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남편 박정수 씨는 평소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고 차 키를 확인하고 서류 봉투를 슬쩍 외투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까지도 연아 씨는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척하면서요. 연아야, 준비됐어? 네, 조금만 기다려요. 연아 씨는 일부러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을 더듬는 척 소파 팔걸이를 놓칠 듯 말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연민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연아 씨는 일부러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괜찮아? 정수 씨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놀랐어요. 그 말과 동시에 연아 씨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녹음 앱이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아 씨는 마음속으로 짧게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부터 이 차 안은 밀실이었고 모든 말은 증거가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익숙한 여성 음성이 흘러나왔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알리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연아 씨는 창밖을 못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지만 실제로는 도로 표지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여행 오길 잘했지? 내 바람 소리 들리는 게 좋아요. 연아 씨의 대답은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정수 씨는 더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블루투스를 연결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고 곧 익숙하지 않은 여자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오빠 출발했어? 응. 지금 고속도로야. 그 순간 연아 씨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진 채였습니다. 아내는 옆에 있지. 듣는 것도 잘 못해. 정수 씨의 말에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 무섭잖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눈도 안 보이는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연아 씨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아 씨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 씨, 물 좀 주세요. 정수 씨는 귀찮다는 듯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연아 씨는 물을 받으며 일부러 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고 정수 씨는 짧게 혀를 찼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 말 속에 담긴 짜증이 연아 씨에게는 오히려 위안이었습니다. 상대가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건 방심했다는 뜻이니까요. 차는 점점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건물 대신 야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CCTV 구간 종료라는 작은 글자가 잠깐 떴습니다. 정수 씨는 그걸 확인하듯 화면을 한 번 더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거기 사람 없지? 응. CCTV도 없어. 옛날 국도야.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연아 씨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너무 정확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연아 씨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녹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정수 씨의 말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 정수 씨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앉혀두고 가면 돼. 길도 못 찾고 누구 얼굴도 못 보잖아. 사고처럼, 사고처럼. 그 말이 연아 씨의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울렸습니다. 연아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건 버려짐이 아니라 이 남자가 아무 죄책감 없이 사고라는 단어를 쓰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차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틀었고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연아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살아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이 차에서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위에 더 단단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리면 끝난다. 차는 어느새 바다 쪽으로 향하는 좁은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의 가로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수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작은 공터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연아 씨는 그 순간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군요.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고 바닷바람 소리가 밀려들었습니다. 연아 씨의 녹음 앱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습니다. GPS도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습니다. 도착했어. 연아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정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데. 그 대답이 이 여행의 전부였습니다. 연아 씨는 속으로 숨을 고르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버려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연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꺼진 뒤 찾아오는 그 짧은 정적. 그 정적이 얼마나 무거운지 연아 씨는 숨을 쉬며 느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염분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수 씨는 시계를 한번 힐끔 보더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연아 씨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긴 바다소리가 더 크네요. 그렇지. 조용해서 좋아. 정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바다 쪽이 아니라 도로 쪽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연아 씨는 그 시선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정수 씨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에 실린 모래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가방 좀 꺼낼게. 연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이 장면을 그려봤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리게 되는 순간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까지도요. 정수 씨가 가방을 끌어내는 동안 연아 씨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연아 씨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어요. 정수 씨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 조심해서 내려요. 그의 손이 연아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손길이었지만 연아 씨에게는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었습니다. 이 손이 곧 놓일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아 씨는 일부러 발을 더듬었습니다. 바닥에 돌에 걸려 비틀거렸고 정수 씨는 형식적으로 한 번 더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 말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음과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아 씨는 차에서 완전히 내려섰습니다. 발밑에는 차가운 돌과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다는 가까웠고 파도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외진 곳인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연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떨림은 연기와 진짜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쉬기 좋은데. 정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연아 씨 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 장소에 연아 씨를 두고 간다는 표시처럼요. 연아 씨는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더듬었습니다. 정수 씨 우리 차로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람이 너무 차요. 정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신호, 시간을 확인하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연아 씨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떠날 준비를 끝냈구나. 정수 씨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네.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올게.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연아 씨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전에도 정수 씨는 늘 금방을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금방은 항상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아 씨는 돌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일부러 자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혼자 남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게요. 정수 씨. 연아 씨는 그의 바지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 무서워요. 정수 씨의 몸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순간 연아 씨는 혹시라도 그가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바지자락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나도 힘들어. 그 말은 변명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연아 씨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정수 씨는 차로 돌아섰습니다. 연아 씨는 못 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그의 방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수 씨, 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말에 정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버틸 거야. 그 말은 잔인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정수 씨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연아 씨는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녹음 앱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GPS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엔진이 걸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한번 연아 씨를 비췄다가 이내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붉은 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아 씨는 그 미등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연아 씨는 그대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연아 씨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이 준비와 각오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주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연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연기와 계산이 전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울면 내가 진 거예요. 연아 씨는 손을 내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파도 소리에 맞춰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아 씨는 화면을 확인한 뒤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상대가 받았습니다. 사모님, 김재훈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아 씨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완전히요. 위치 확인됐습니다. 경찰 이동 중입니다. 사모님, 혼자 계십니까? 연아 씨는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겠죠. 조금만 버티세요. 연아 씨는 전화를 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혹시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연아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완전히 떠난 다음에 바닷바람이 코트를 흔들었습니다. 연아 씨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 인생 좀 살겠다. 연아 씨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네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연아 씨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귀를 때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이곳은 정말로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고 멀리서 들리는 건 파도와 바람, 그리고 간간이 갈매기 울음뿐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실수로라도 들를 확률이 거의 없는 곳. 누군가 버려져도 한참 뒤에야 발견될 장소였습니다. 연아 씨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코트 안주머니 속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르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정수 씨가 혹시라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 아니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까지 모두 계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연아 씨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마지막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닷바람에 노출된 피부가 점점 차가워졌고 손끝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요. 그 순간 연아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텅 빈 감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연아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또렷했고 어둠 속에서도 도로의 윤곽과 바다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아두었던 눈꺼풀이 열리자
세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아 씨는 잠시 그대로 앉아 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던 여행지, 그리고 버려진 장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연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자세를 바꿨습니다. 마치 이제 막 힘을 되찾은 사람처럼 연약하게. 이 모습조차 계산된 동작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멀리서 누군가 본다면 기적적으로 눈을 뜬 맹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연아 씨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그 말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요. 연아 씨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돌, 바다로 이어지는 내리막, 정수 씨가 차를 세웠던 자리, 그리고 그가 가방을 내려놓던 지점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이 장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도록요.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연아 씨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몸에 들어가 있던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연아 씨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녹음 앱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GPS 신호도 정상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 남고 있어요. 그녀는 이번엔 단축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모님, 경찰 쪽 연락 담당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 확인됐습니다. 남편분 차량 지금 도심 방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연아 씨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모님,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저희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네. 여기 그대로 있을게요. 전화를 끄는 연아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보였습니다.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밤하늘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연아 씨는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까처럼 무너진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두 발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보는 쪽이에요. 잠시 뒤 도로 쪽에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고 헤드라이트가 연아 씨를 비췄습니다. 차가 멈추자 문이 열렸고 형사와 구급대원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사모님, 그들이 연아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맹인처럼 쓰러져 있던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연아 씨는 잠시 그 질문을 듣고 있다가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형사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생각보다 또렷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연아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들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설 수 있어요.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연약하게 버려진 맹인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눈은? 연아 씨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보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려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연아 씨는 바다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남편이 한 말, 차 문 닫는 소리, 출발할 때 엔진 소리까지 전부 녹음돼 있습니다. 위치 정보도 같이요.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그럼 이건 네, 계획된 유기입니다. 연아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멀리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보이지 않는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던 아내를 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집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지도 않은 채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 심장은 공포보다는 흥분에 가까웠습니다. 끝났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수 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돼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아내, 외진 여행지, 갑작스러운 실종. 며칠 뒤면 그는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혼자 움직이기도 힘든데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겁니다. 헌신적인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말이죠. 정수 씨는 그 시선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네.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 씨는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연아 씨에게서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여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화도 위치도 도움도 스스로 요청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정수 씨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맥주 캔을 하나 꺼냈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나. 캔을 입에 대고 크게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탄산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연아 씨가 늘 앉아있던 자리, 창가 쪽의 의자, 그리고 늘 조심스럽게 놓여있던 지팡이. 정수 씨는 그 지팡이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제 필요 없네. 그 말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처리한 사람의 홀가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연아 씨 명의의 재산, 그리고 불쌍한 호랍이라는 타이틀. 조금만 지나면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띡. 정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도어락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린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도어락 해제음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맥주캔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야?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또각또각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너무 또렷했고 너무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정수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불이 탁 켜졌습니다. 눈부신 불빛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아내 연아 씨였습니다. 연아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아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없었고 눈은 똑바로 정수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은 아주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너 눈. 연아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보여요. 그 한마디에 정수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처음부터요. 정수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오늘. 연아 씨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연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죠. 정수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연아야, 그게 오해야. 오해요? 연아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차 문 닫는 소리도, 엔진 거는 소리도, 엑셀 밟는 소리도 전부 녹음됐는데요. 정수 씨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연아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정수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남편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녹음 중이에요. 정수 씨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끝났다.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들. 연아 씨는 현관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정수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현관문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문 열어주세요. 정수 씨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떨리는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현관문 밖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수 씨는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연아 씨와 현관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끝은 떨려 맥주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그 맥주캔이 바닥으로 굴러가며 쨍하고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오늘 밤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연아 씨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순간을 견뎌왔습니다. 바다바람 속의 공포, 차가운 돌 위에서의 기다림, 남편의 마지막 말.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한 장씩 빠르게 넘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차분했습니다. 연아 씨는 정수 씨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여시겠어요? 정수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연아야, 제발. 제발. 연아 씨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칠수록 상대는 피해자로 위장할 수 있다는 걸 연아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소파에서 무릎을 꿇듯 미끄러져 내려와
연아 씨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애처롭다기보다 비참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후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망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던 거야. 연아 씨는 한 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산에 버려져도 잠깐인가요? 정수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헛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열겠습니다. 개방 안 하면 강제 개방합니다. 연아 씨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연아 씨가 현관으로 걸어가자 정수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발소리 자체가 자신의 죄를 두드리는 망치처럼 들리는 듯 했죠. 연아 씨는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문이 열렸고 복도 불빛과 함께 두 명의 형사와 김재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다른 경찰들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 맞습니까? 정수 씨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전데요. 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연아 씨에 대한 유기,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재산 관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난 그냥. 그때 정수 씨가 뒤늦게 연기를 시작했다는 걸 연아 씨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서툴렀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정수 씨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데리고 갔잖아. 여행도 데려가고. 연아 씨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여행이요? 연아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여행이면요. 버리는 것도 산책이겠네요. 정수 씨는 더 큰 소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형사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연아야, 나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부부잖아. 부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연아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아 씨를 묶어왔는지, 그리고 그 단어 뒤에 얼마나 많은 착취가 숨겨져 있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아 씨는 형사에게 말했다기보다 정수 씨의 귀에 박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부요? 부부면 산에 사람을 버려도 되나요? 정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할 자격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김재훈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형사님, 이쪽은 추가 자료입니다. 차량 내 블루투스 통화 내용과 유기 장소 GPS 기록, 그리고 사건 전후로 재산 처분을 시도한 정황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연아 씨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종이 몇 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쌓아온 진실이 종이 위에서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겁만 주려고. 연아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가장 무섭게 말했습니다. 겁을 주려고 산에 버렸어요? 그 한 문장에 정수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죄책감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깨진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완벽한 범죄가 완벽하게 증명되어 버린 사람의 울음이었죠.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연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긴장이 풀리며 찾아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수갑찬 손으로 마지막으로 연아 씨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아야,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연아 씨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이미 너무 많이 줬어요. 정수 씨가 형사들에게 끌려 현관 밖으로 나갈 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은 빠르죠. 하지만 연아 씨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을 고소한 여자라는 시선이 무서웠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연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린 사람을 내 인생에서 내보낸 거예요. 정수 씨가 완전히 밖으로 사라지고 현관문이 다시 닫혔을 때 거실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요. 깨진 맥주캔, 어지러운 신발, 그리고 이상하게 비어 보이는 소파. 김재훈 변호사가 연아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살아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승리입니다. 연아 씨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뜨거움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감각, 그리고 내 이름을 지켜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연아 씨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이 확 트였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보겠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계획은요? 연아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았으니 다시 시작해야죠. 남의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요. 그 말이 끝나자 연아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발로 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눈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앞이 안 보였던 건 내 눈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보여요.